서울 도심의 한복판 미르그룹 본사 빌딩은 마치 거대한 은색 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빛이 유리 벽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지만 그 화려함은 건물 밖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숨막히는 열기만을 더할 뿐이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거리와 달리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선 로비는 완벽하게 통제된 냉기로 서늘함마저 감돌았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 한수미는 서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와 색이 바랜 면바지, 그리고 땀을 식히기 위해 질끈 동여맨 머리카락은 그녀가 방금 전까지 밭에서 일하다 온 사람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품에는 보온을 위해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한 스티로폼 상자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수미는 로비 중앙에 자리 잡은 안내 데스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위를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지나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고귀한 성전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본사에 들어와서는 안 될 불청객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수미는 그런 시선들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확고한 목표의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반드시 미르푸드의 박진석 본부장을 만나야만 했다. 그가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신사업 프로젝트, 기적의 식물성 원료를 찾는다는 그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결과물이 바로 자신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잘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민의 앞을 가로막으며 더 이상 로비에 머무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약속이 잡혀 있지 않은 외부인은 보안 규정상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벌써 세 번째 듣는 앵무새 같은 답변이었다. 그는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수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로비의 인공적인 방향제 향기와 충돌했다.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다. 박 본부장이 이 상자 안에 든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10년간의 고립된 연구 끝에 탄생한 생명 공학의 정수였다. 그때였다. 로비 안쪽에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러운 기계음을 내며 열렸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왔다.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부하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잡지 표지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바로 박진석 본부장이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수미는 보안 요원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몸을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박 본부장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으며 앞으로 나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멈칫했고 박진석 역시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촌스러운 차림의 여자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진석은 수민이 들고 있는 스티로폼 상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불쾌한 어조로 물었다. 경비원들은 뭐 하고 있기에 잡상인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내버려 두냐는 호통이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고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수행원들은 본부장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비웃음을 흘리며 수민을 조롱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민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은 당신이 찾던 프로젝트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자 뚜껑을 열었다. 하얀 냉기 사이로 짙은 녹색 잎에
붉은 핏빛 인맥이 선명하게 뻗어 있는 기묘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계량 채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식물과는 차원이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석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상자 안을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는 손을 뻗어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리고는 그 귀한 연구 결과물을 바닥에 팽개치듯 던져버렸다. 미르그룹은 동네 시장 바닥이 아니라는 모욕적인 언사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잎사귀가 처량하게 뒹굴었다. 수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의 자존심이 짓밟힌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잎을 조심스럽게 주워 다시 상자에 담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수미는 박진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경고했다. 오늘 당신의 그 오만함이 훗날 뼈저린 후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식물에는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신경 독소를 정화할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박진석은 순간 흠칫했으나 이내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히며 격분했다. 박진석은 보안팀장에게 손짓하며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다시는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넘기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수민의 팔을 낚아챘다. 그녀가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상자만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회전문이 다시 한번 돌아가며 무거운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다수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미르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로비의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하며 침묵 속에 빠뜨렸다. 강 회장의 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다. 그러나 수미는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강 회장의 피부는 단순한 노안으로 인한 창백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소가 부족한 낯빛이었고 그의 호흡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아몬드 냄새가 나고 있었다. 일반인은 맡을 수 없는 숙련된 식물학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죽음의 징후였다. 박진석은 금세 표정을 바꾸어 강 회장에게 달려가 허리를 숙였다. 방금 전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첨과 충성심으로 가장한 비굴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강 회장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수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지금 경고하지 않으면 저 거인은 몇 걸음 못 가서 쓰러질 것이 분명했다. 수미는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다. 회장님,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심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녀의 외침은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강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박진석은 당황하며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미친 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둘러댔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더 빨리 수민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재촉했다. 강 회장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끔찍한 통증이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수민은 결국 회전문 밖으로 거칠게 밀려났다. 뜨거운 바깥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유리문 너머로 강 회장이
다시 걸음을 떼는 모습이 보였다. 수미는 유리 벽에 손을 대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식물성 신경마비 독소는 이미 그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해독하지 않으면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조차 찾지 못할 것이었다. 로비 안, 강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천근만근 같은 무게를 느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주변의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들려왔고 눈앞에는 기이한 점들이 반짝이며 명멸했다. 박진석의 아부 섞인 목소리조차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변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결국 한계가 찾아왔다. 강 회장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고 경호원들과 비서진이 사색이 되어 쓰러진 회장을 둘러쌌다. 박진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 회장의 수석 비서인 김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회장의 상태를 살폈다. 회장의 입가에는 거품이 일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위로 돌아가 있었다. 김 실장은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하며 응급 조치를 취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방금 쫓겨난 여자가 외쳤던 경고, 심장에 대한 언급이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들어 회전문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인파에 가려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 여자는 단순한 잡상인이 아니었다. 회장의 증상을 미리 알고 경고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구급차를 부르라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김 실장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이 피어올랐다. 건물 밖 수미는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져온 기적의 채소 없이는 병원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은 물러날 때였다. 무력하게 쫓겨났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매섭게 빛났다. 수미는 품에 안은 스티로폼 상자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 상자 안에는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꿀 힘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오만함이 부른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들이 무시했던 바로 이 흑투성이 손뿐이라고. 그녀의 발걸음은 도망자의 것이 아닌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것처럼 비장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라 불리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쓰러진 직후 긴급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최첨단 생명유지 장치들이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려대며 병실 안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이 직접 차트를 들고 의료진을 지휘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다가 급격히 치솟기를 반복했고 심박수는 불규칙한 리듬을 타며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했다. 혈액 검사와 MRI 촬영을 포함한 모든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모호했다. 명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료진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유리벽 너머 대기실에는 미르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중환자실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각기 달랐다. 개중에는 진심으로 회장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앞으로 닥칠 권력의 공백과 자신들의 안위를 계산하느라 바빴다.
침묵 속에 흐르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숨, 막히는 계산속이었다. 박진석 본부장은 대기실 구석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겉으로는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양복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흥분이 감돌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라인에 있는 이사들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회장의 건강 악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라는 지시였다. 박진석에게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쇼크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동안 회장의 보수적인 경영 방침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자신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온 것이다. 그는 회장이 깨어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명분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입가에 번지려는 비열한 미소를 억지로 삼켰다. 한편 김 실장은 경 원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경 원장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중추 신경계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급격히 셧다운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마치 어떤 강력한 독성 물질이 신경망을 마비시키는 것 같지만 체내에서 독극물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김 실장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시간 전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그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외쳤던 말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신경독소와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언급했었다. 당시에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고 치부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녀의 예언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병 원장의 소매를 잡았다. 혹시 특정한 식물성 독소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다. 병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대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독소 중에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미지의 물질일 것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 순간 김 실장은 확신했다. 그 여자는 단순한 잡상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고 무엇보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장의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김 실장은 박진석 본부장에게 다가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보고했다. 박진석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어차피 김 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장례 절차나 미리 알아봐두라는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김 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빠져나와 곧장 병원 보안실로 향하지 않고 회사 보안팀에게 연락을 취했다. 미르그룹 본사 보안실은 김 실장의 긴급 호출에 비상이 걸렸다. 그는 로비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녀가 건물을 나선 뒤에 동선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보안 팀장은 난색을 보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을 추적하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회장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며 닥달했다. 다행히도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로비 입구의 고화질 카메라에 그녀가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메모지가 찍혀 있었다. 보안팀이 화면을 확대해 보니 그것은 서울 외곽의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 시간표가 적힌 낡은 영수증 뒷면이었다. 시간대를 대조해 본 결과 그녀가 탈 가능성이 높은 버스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다. 김 실장은 직접 차를 몰고 터미널로 향했다. 퇴근 시간과 겹쳐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지만 그는 갓길을 이용해 위험천만한 질주를 감행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만약 그녀를 놓친다면, 그리고 회장이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자신은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터미널에 도착한 김 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대합실을 뒤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수수한 옷차림에 스티로폼 상자를 든 여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벤치 하나하나를 훑었다.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제발 아직 떠나지 않았기를, 제발 신이 한 번만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구석진 자리에 기둥 뒤편에 앉아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배낭을 메고 무릎 위에 소중하게 스티로폼 상자를 올려놓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 김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에게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시만요.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김 실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김 실장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 단번에 알아차린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수미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아니면 당신들의 그 잘난 의사들이 포기했냐고.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그것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씁쓸한 현실 확인에 가까웠다. 김 실장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김 실장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의 대합실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수미는 무릎 꿇은 중년 남자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회사, 자신의 연구를 쓰레기 취급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그녀는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수민의 뇌리에는 쓰러지기 직전 자신을 바라보았던 강 회장의 눈빛이 남아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의 눈빛이 아닌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식물학자이기 이전에 생명을 다루는 치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10년 동안 산속에서 연구한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었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수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티로폼 상자를 고쳐들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물었다. 내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들여보내줄 것 같냐고. 그곳은 이미 박진석과 같은 하이에나들이 점령하고 있을 텐데 힘없는 농사꾼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길을 열겠다고. 그 시각 병원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 회장의 심전도 모니터가 불길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박진석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준비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짧게 속삭였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진석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으로 무장한 충신과 기적을 품은 한 여자의 의지였다. 김 실장의 차는 다시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조수석에 앉은 수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병마와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탐욕과의 전쟁이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수민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상태, 정확히 언제부터 나빠졌나요? 그리고 최근에 드신 음식이나 접촉한 식물이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구체적이었다. 김 실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회장이 최근 열대 식물원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회장은 희귀한 난초의 향을 맡으며 좋아했었다는 사소한 기억이었다. 수민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난초, 혹시 잎끝이 보라색이고 잎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었나요? 김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환상의 춤이라고 불리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신경마비 독을 뿜어내는 계량종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배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독살 시도였다. 김 실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렇다면 병원 내에도 범인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김 실장은 핸들을 꺾어 병원의 정문이 아닌 직원용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 뒷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민은 품 안의 상자를 쓰다듬었다. 이 안에 있는 정화의 채소만이 유일한 해독제였다. 하지만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골든타임은 앞으로 1시간. 그 안에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의료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암살자의 눈을 피해 회장의 혈관에 이 추출물을 주입해야만 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차가 병원 뒤편의 어두운 하역장에 멈춰섰다. 김 실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수민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차문을 열었다. 저는 준비됐어요. 하지만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투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거대한 병원 건물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이제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의 채소가 CEO의 운명을 그리고 거대 기업의 미래를 뒤흔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지하 하역장은 지상의 화려한 VIP 병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거대한 트럭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비릿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김 실장은 익숙한 솜씨로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 차를 세웠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수민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다. 수민은 품에 안은 스티로폼 상자를 다시 한번 고쳐 잡았다. 이 삭막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미로 속에서 상자 안의 채소들이 내뿜는 미세한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붉은 불빛이 마치 감시자의 눈처럼 그들을 쫓고 있었다. 다행히 김 실장이 가진 마스터키 카드는 아직 정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삐릭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몸을 숨겼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실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호흡을 골랐다. 그는 수민에게 짧고 굵게 작전을 설명했다. VIP 병동 입구는 박진석 본부장이 심어놓은 사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김 실장이 정면에서 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수미는 의료진 전용 통로를 통해 병실로 잠입해야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도박이었다. 1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이 쏟아졌다.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병실로 향하는 중앙 통로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벽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병원 보안 요원이 아닌 박진석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용역들이었다. 김 실장은 수민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김 실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통보했다. 김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다. 자신이 회장의 수석 비서이며 긴급하게 결제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우두머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박 본부장의 허가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대꾸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는 회장이 위독한 상황에서 직계비서의 접근을 막는 것은 업무 방해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고성방가는 의도된 것이었다. 경호원들의 주의가 김 실장에게 쏠린 사이 수미는 복도 구석에 있는 린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숲속에서 사냥꾼을 피해 움직이는 사슴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린넨실 안은 각종 시트와 환자복이 쌓여 있어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수미는 쌓여있는 세탁물 카트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김 실장이 경호원들과 격렬한 말싸움을 벌이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수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린넨실 안쪽에 연결된 좁은 통로를 향해 기어갔다. 이 통로는 의료진이 오염된 세탁물을 배출하거나 긴급 비품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라 일반인은 알기 어려웠다. 김 실장이 차 안에서 보여준 병원 도면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워둔 덕분이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며 수미는 거미줄과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강 회장의 심장이 멈춰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통로의 끝은 간호사 스테이션 바로 뒤편에 약품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태를 살폈다. 다행히 간호사들은 비상 상황 때문에 모두 병실 쪽으로 달려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녀는 재빨리 흰색 가운 하나를 집어 걸치고 마스크를 썼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신원을 의심하지 않을 변장이었다. 그녀가 병실 앞 복도로 나왔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중환자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의료진들이 강 회장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모니터의 그래프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에는 박진석 본부장이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신처럼. 수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했다. 지금 들어가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쫓겨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품 안의 상자를 꽉 쥐고 병실 문을 향해 돌진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냄새가 확 끼쳐왔다. 그녀의 등장에 의료진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박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멈추세요. 제세동기는 안 됩니다. 수민의 외침이 병실 안을 갈랐다. 그녀는 의료진을 밀치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담당 주치의가 화를 내며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당신은 누구냐고, 경비는 어디 갔냐고 소리쳤다.
박진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병실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하지만 수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불규칙하고 미약하지만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치의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전기 충격을 가하면 신경 독소가 심장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심정지가 아니라 신경계의 셧다운이며 독을 해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쏘아붙였다. 주치의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다. 현대의학 검사로도 나오지 않은 독소를 당신 같은 잡상인이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박진석은 경호원들을 부르기 위해 인터폰 쪽으로 달려갔다. 시간이 없었다. 수미는 박진석이 인터폰을 잡기 전에 스티로폼 상자를 열었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신선하고 묘한 향기가 병실 안으로 퍼져나갔다. 이게 증거입니다. 수미는 보라색 인맥이 선명한 채소 잎을 들어 보였다. 회장님은 환상의 춤이라는 희귀, 난초의 독에 중독되셨습니다. 그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이 변종식물의 추출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단호함에 주치의는 잠시 주춤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그녀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헝클어진 머리에 김 실장이 들이닥쳤다. 그의 뒤로 경호원들이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김 실장은 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버텼다. 들으십시오. 만약 저 여자의 말이 맞는데 우리가 막았다면 우리 모두는 회장님을 살해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김 실장의 처절한 외침이 의료진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박진석은 분노로 몸을 떨며 김 실장에게 다가갔다. 네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느냐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김 실장은 물러서지 않고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당신은 비켜서 있으라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평소 오만했던 박진석조차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틈을 타 수미는 미리 준비해온 막자 사발을 꺼냈다. 그녀는 채소 잎을 지시겨 즙을 내기 시작했다. 투박한 도구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경건하고 신속했다. 짙은 녹색 즙이 흘러나오자 병실 안의 공기가 바뀌는 듯했다. 그것은 숲의 생명력을 그대로 응축해 놓은 듯한 강렬하고도 맑은 기운이었다. 주치의는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박진석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수민을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늙은 수간호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 회장을 간호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박 본부장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라고. 수간호사의 지지에 젊은 의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수미는 추출된 즙을 주사기에 담았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팔에 꽂힌 링거줄의 주입구를 찾았다. 주사바늘 끝에 맺힌 녹색 액체 방울이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다. 이것이 들어가면 결과는 둘 중 하나였다. 기적적인 회생이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사망.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밖에서는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막고 있는 김 실장의 힘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서 하십시오.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김 실장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진석은 미친 짓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병실 안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수미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그리고 자연의 치유력을 믿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주사기를 링거포트에 꽂고 피스톤을 밀어 넣었다. 녹색 액체가 투명한 수액과 섞여 강 회장의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꿀꺽 누군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주사액이 모두 들어가자 수미는 주사기를 빼고 뒤로 물러섰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모니터의 붉은 숫자들이 여전히 위험 수치를 가리키며 삐삐거리고 있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박진석은 이제 너희들은 다 끝장이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 순간 규칙적이지 않던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이 갑자기 크게 요동쳤다. 심정지입니다. 레지던트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바뀌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렸다. 수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실패인가? 나의 오만이 사람을 죽인 것인가?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진석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살인자들, 당장 저 여자 체포해. 보안 요원들이 김 실장을 밀쳐내고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수민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는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멈췄던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전보다 훨씬 힘차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삐, 삐, 삐. 기계음이 안정적인 박자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혈압 수치가 서서히 정상 범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강 회장의 잿빛 피부에 아주 미미하지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독소가 세포 단위에서 분해되면서 신진대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수미는 잡힌 팔을 뿌리치지 않고 그저 모니터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뺨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늙고 병든 세포가 기적의 채소를 만나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산속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시들어가던 식물이 영양분을 만나 다시 피어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과 똑같았다. 박진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부정했다. 기계가 고장 난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간호사가 강 회장의 동공반사를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의식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뇌파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환호와 경탄으로 가득 찼다. 보안 요원들도 당황하여 수민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김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껄껄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수민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수민은 지친 몸을 벽에 기대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회장이 깨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꿀 태동임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아직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수민만이 이 기적이 불러올 파장을 예감하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것은 오직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뿐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불규칙한 파동이 거짓말처럼 평온한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병실을 가득 메운 의료진들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현대의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 대학병원에 그 어떤 약물과 시술로도 잡아내지 못했던 바이탈 사인이 이름 모를 시골 처녀가 가져온 정체불명의
녹색즙 한 주사로 인해 기적처럼 정상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치의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눈꺼풀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았다. 초점을 잃고 확장되었던 동공이 정상 크기로 수축하며 빛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사 면허를 걸고 장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다. 죽어가던 세포들이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폭발적인 생명력을 되찾고 있는 현상이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을 들어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침대 구석에서 묵묵히 빈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박진석 본부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와 수민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강 회장은 사망 선고를 받고 자신은 비통한 표정으로 장례위원장을 맡아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그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분노로 마비되었고 본능적인 위기감이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었다. 이건 사기야.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박진석의 고함이 병실을 뒤흔들었다. 그는 삿대질을 하며 수민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저게 무슨 약인 줄 알고 안심해? 일시적인 각성제일 뿐이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강력한 마약을 투여해서 잠깐 눈을 뜨게 만든 거라고. 지금 당장 혈액 검사를 해보면 금지 약물 성분이 나올 거다. 저 여자는 회장님을 2번 죽이고 있는 거라고. 그의 주장은 억지스러웠지만 의료진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의사들 역시 이 상황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기에 혼란스러워하던 차였다. 마약성 진통제나 강력한 중추, 신경 흥분제가 일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기에 박진석의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주치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라면 지금의 안정세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수도 있었다. 쇳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이 다시금 병실을 짓눌렀다. 수민은 박진석의 혐의 씌우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강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하며 입을 열었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를 악용하는 건 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이건 약물이 아닙니다. 그저 흙과 물 그리고 햇빛이 만들어낸 순수한 생명입니다. 혈액 검사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그 어떤 화학 성분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해독된 독소의 잔해만이 검출되겠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김 실장이 용기를 얻어 나섰다. 원장님, 지금 당장 혈액 분석을 지시해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백해질 것 아닙니까? 김 실장의 말에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각적인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체열을 준비하는 동안 박진석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병실 안을 서성거렸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을 꼬투리를 찾아야만 했다. 체열이 진행되는 동안 수민은 강 회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강 회장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무의식 속에 있는 강 회장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모니터의 수치는 점점 더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험난한 파도를 넘어 항구에 도착한 배처럼 평화로웠다. 그때 검사실에서 긴급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병원장은 모니터에 띄워진 데이터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중얼거림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진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보십시오. 독극물이나 마약 성분이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병원장의 대답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아니요, 본부장님, 독소 수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치사량을 넘나들던 신경독소가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병실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현대의학으로는 며칠이 걸려도 해독하기 힘든 강력한 독소가 단 몇 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병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의심이 아닌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대체 그 주사액의 정체가 뭡니까? 기존의 해독제 메커니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 손상 없이 독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해 배출하다니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수민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채소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정화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그 결과가 증명하는 힘은 강력했다. 박진석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침대에서 얕은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렸고 굳게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과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죽음의 강을 건너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김 실장이 울먹이며 침대 머리맡으로 달려갔다. 회장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접니다. 김 실장입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 낯선,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는 수민에게 고정했다. 그의 뇌리 속에 로비에서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소리치던 그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쓰러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강렬한 눈빛. 강 회장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잘 들리지 않았지만 수미는 허리를 숙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네가 날 살렸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수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서렸다.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생명을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이 초라한 여인이 되찾아준 것이다. 박진석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회장이 깨어났다. 그리고 기억이 온전하다. 만약 회장이 쓰러지기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자신을 문책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침대 앞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이 돌팔이들이 회장님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제가 밤새 지켰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김 실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강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박진석의 말을 제지했다. 그리고 가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끄럽다. 박 본부장, 나가 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다. 평생을 그룹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자의 카리스마는 병상에서도 여전했다. 박진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보고드릴 긴급 사안들도. 박진석은 매달리듯 변명했지만 강 회장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김 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가리켰다. 본부장님, 회장님의 명령이 안 들리십니까? 나가 주십시오. 박진석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수민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보자. 이대로 끝날 줄 알아? 그는 거칠게 발소리를 내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퇴장과 함께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의료진들도 회장의 안정을 위해 필수 인원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병실에는 이제 강 회장과 김 실장 그리고 수민만이 남았다. 기계음 소리마저 평화롭게 들리는 고요 속에서 강 회장은 다시 눈을 뜨고 수민을 바라보았다. 이름이 뭔가. 그의 질문에 수민은 바르게 서서 정중하게 대답했다. 한수민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꾼이라.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 평생 수많은 명의와 박사들을 만나봤지만 농사꾼에게 목숨을 빚질 줄은 몰랐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로비에서 자네가 내게 했던 경고, 그리고 그 풀떼기, 아니 그 채소. 내가 너무 오만했어. 미안하네. 대한민국 재계서열 인류의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이었다. 수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진심이 담긴 미소로 화답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채소는 풀떼기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자 회장님을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재치 있는 대답에 강 회장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줄을 바라보았다. 몸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달랐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넘어 마치 2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가 가진 것은 단순한 해독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이다. 김 실장, 강 회장이 불렀다. 예, 회장님. 김 실장이 즉각 대답했다. 이 아가씨, 아니, 한수민 씨가 머물 곳을 마련해 내 집으로 모셔라. 그리고 오늘 일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박 본부장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강 회장의 눈빛이 다시금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독소의 배후, 그리고 자신이 쓰러진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이 당찬 채소 소녀 한수민이 있어야만 했다. 수민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강 회장의 눈빛에서 익히는 결연함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박진석이 그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을 나가는 순간 다시 위협이 닥쳐올 것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상 호랑이의 등을 타고 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수민의 대답에 강 회장은 안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혼수 상태가 아닌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달콤한 휴식이었다. 김 실장은 수민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지만 미르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르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진석 본부장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다. 병원에서의 굴욕적인 퇴장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뒤집을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홍보팀장을 불러들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회장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으나 정체불명의 민간요법 시술로 인해 뇌 손상이 우려되는 위독한 상태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는 것이었다. 언론은 박진석이 던져준 미끼를 덥석 물었다. 미르그룹 강태준 회장,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쇼크 상태, 정체불명의 촌부, 회장 병실, 무단 침입 논란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덮기 시작했다. 주가는 요동쳤고 주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박진석은 이 혼란을 틈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그는 수민을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고발하여 그녀의 입을 막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까지 마쳤다. 한편 병원에서는 7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 이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병원 측과 협조하여 강 회장이 위독하여 자택으로 요양을 떠나는 것처럼 위장했다. 구급차 주위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찍은 것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강 회장의 연기였다. 수민 역시 간호사 복장으로 위장하여 의료진 틈에 섞여 구급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밖의 소음이 차단되자 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늙어서 이게 무슨 광대 노릇인지 모르겠군. 강 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민은 그의 맥박을 체크하며 안심시켰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독소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구급차는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성북동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병원보다 훨씬 편안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앞으로 닥칠 폭풍을 대비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높은 담벼락과 촘촘히 심어진 조경수들이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해 본체 앞에 멈추자 미리 연락을 받은 집사들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수민은 웅장한 저택의 위용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호화로운 숙소가 아니라 강 회장을 완벽하게 치료해야 할 진료소이자 박진석의 음모를 파헤칠 작전 본부였다. 회장의 침실에 짐을 푼 수민은 즉시 치료 준비에 들어갔다. 그녀는 가져온 채소들을 저택 주방의 냉장고가 아닌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용 냉장 보관함에 넣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강 회장이 섭취해야 할 녹즙과 식단을 꼼꼼하게 짰다. 주방장과 영양사들이 그녀의 지시에 반발하려 했지만 김 실장의 엄호와 강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 덕분에 수민은 주방의 전권을 위임받을 수 있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수민을 서재로 불렀다. 고풍스러운 책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강 회장은 따뜻한 차를 권했다. 자네가 가져온 그 기적의 채소, 도대체 정체가 뭔가?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야. 내 머릿속의 안개까지 걷어내는 기분일세. 수민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대 약용식물 청명초의 유전자를 일반 배추와 교잡하여 개량한 품종이었다. 수민은 자신이 왜 산속에 틀어박혀 이 연구에 매진했는지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다 돌아가셨다. 그녀는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 독소를 자연의 힘으로 정화하고 싶었다. 이 채소는 토양의 오염물질을 빨아들여 무해한 유기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서도 똑같이 작용하여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를 분해한 것입니다. 강 회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미르그룹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바로 여기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박진석이 왜 그토록 이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수민을 쫓아내려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박진석은 미르푸드를 통해 거대 제약회사와 결탁하여 부작용이 있는 값비싼 신경안정제를 독점 공급하려는 이면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수민의 채소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박 본부장은 단순히 내 눈을 가린 게 아니었어. 그는 그룹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했던 거야. 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때 김 실장이 서재로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박 본부장이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회장님의 건강 악화에 따른 해임안과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입니다. 화면 속에는 박진석이 기자들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상주 노릇을 하겠다고 설치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수민 양, 자네의 치료가 내일까지 나를 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나? 강 회장의 질문은 단호했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2시간 정도는 버티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후에는 며칠간 알아누우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 강 회장은 뒤로 돌아 수민과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이사회에 참석한다. 내 2발로 걸어서 들어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낼 것이다. 그의 선언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김 실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민 역시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촌구석에서 무시당하던 채소 소녀가 이제 거대 재벌의 운명을 건 싸움에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택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수민은 밤새도록 약초를 다리고 배합 비율을 조절하며 내일의 거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이사회장은 단순히 경영권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 생명과 탐욕이 충돌하는 전장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는 오직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할 녹색의 기적에 달려 있었다. 한편 박진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회장은 식물인간 상태이고 그 옆을 지키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시골 처녀뿐이다. 그는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미르그룹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짓밟았다고 생각한 작은 씨앗이 이미 거대한 덩굴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북동 저택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리듬감 있게 채우고 있었다. 한수미는 임시로 마련된 실험대 앞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렌즈 너머의 세포 변화를 관찰하는 시선만큼은 매서웠다. 그녀는 강 회장의 혈액에서 추출한 잔류 독소와 박진석 본부장이 추진하던 바이탈 프로젝트의 샘플 데이터를 대조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안락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은 채 그런 수민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경을 헤매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눈빛은 맑게 돌아와 있었다. 수민이 처방한 녹색 채소의 농축액은 단순히 몸의 독을 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흐려졌던 그의 정신까지 명료하게 깨워 놓았다. 그는 평생 수많은 인재를 발굴해왔지만 이토록 투박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젊은이는 처음이었다. 쉬엄쉬엄하게 자네가 쓰러지면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지 않은가.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수미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가리켰다. 회장님,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박 본부장이 준비한 이사회 안건들을 훑어봤는데 이건 단순한 경영권 탈취가 아닙니다. 그는 그룹의 뿌리 자체를 썩게 만들 작정입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보드마카를 들어 복잡한 화학식과 유전자 구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핵심을 찌르는 명쾌함이 있었다. 박진석이 기적의 신약이라고 홍보하며 주가를 띄웠던 바이탈 프로젝트의 실체는 사실 인체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일시적인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마약과 다름없는 위험한 화합물이었다. 이 구조를 보세요. 회장님을 중독시켰던 환상의 춤 난초의 독소 배열과 박 본부장이 개발 중인 신약의 베이스 코드가 99% 일치합니다. 수민의 지적에 강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그 말은 즉 놈이 나를 독살하기 위해 일부러 그 난초를 이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건가?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맞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독성 물질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부작용을 숨기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제품이 출시된다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원인 모를 신경마비 증세를 겪게 될 겁니다. 회장님은 그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프로젝트를 보류시키셨던 것이고, 놈은 그게 걸림돌이 되자 회장님을 실험 대상이자 제거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한수민 씨의 추론이 맞았습니다. 보안팀을 동원해 박 본부장의 비밀 서버를 해킹한 결과 그가 불법 유전자 조작 연구소를 운영해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회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인체 실험에 가까운 임상 데이터와 로비 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자료를 훑어보다가 탁 소리가 나게 파일을 덮었다. 감히 내 회사에서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거리를 벌이다니.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기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던 김 실장조차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미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음 단계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으려면 단순히 박 본부장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민의 말에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대안이라니? 놈을 감옥에 보내는 것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가? 수민은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흙이 묻은 노트 한 권을 꺼내 회장 앞에 내려놓았다. 미르 그룹은 식품과 바이오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려면 박 본부장의 가짜 비전을 대체할 진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수민이 펼친 노트에는 그녀가 10년간 연구해온 순환농법과 천연치유 물질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공학 청사진이었다. 강 회장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속에는 첨단 기술에만 매몰되어 있던 미르 그룹의 연구진들이 놓치고 있던 자연의 본질적인 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자네, 이걸 혼자서 다 연구했단 말인가? 강 회장의 질문에 수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뒤를 돌아 수민을 응시하며 말했다. 한수민 양, 자네가 나를 살린 건 우연이 아니었어. 하늘이 미르 그룹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지한 제안을 던졌다. 이 싸움이 끝나면 내 곁에서 이 회사를 이끌어주게. 자네의 그 철학이 우리 그룹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야 하네. 수민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입니다. 제 자리는 흙냄새 나는 밭이지 대리석 깔린 사무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야. 자네는 이미 생명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기술자들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비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일세. 김 실장도 거들었다. 수민 씨, 당신이 연구한 그 기적의 채소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미르 그룹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밭을 일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 실장의 현실적인 조언은 수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산속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에 잠겼다. 수민은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약속해 주세요. 이윤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요. 그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다짐에 가까웠다. 강 회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자네와 함께라면 미르 그룹을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기업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농부의 손과 평생을 치열한 비즈니스 전장에서 살아온 재벌 총수의 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손의 결합은 기묘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 부패한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동지로서의 결속이었다. 김 실장은 그 뭉클한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강 회장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가장 아끼는 진회색 더블 슈트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표정에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수민 역시 김 실장이 준비해준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평소의 작업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녀 특유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기품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와 박진석의 거짓을 깨부술 기적의 채소 샘플을 챙겼다.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거실로 나온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옆으로 던져버렸다. 이따위 것은 필요 없어. 내 두 다리로 걸어서 들어갈 거야.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수민과 김 실장이 그 뒤를 따랐다. 현관문을 열자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돌아온 제왕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가자, 미르 그룹을 되찾으러. 강 회장의 명령에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곧 닥칠 파란을 예고하듯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수민은 강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떨리지 않으십니까? 강 회장은 창밖을 보며 피식 웃었다. 떨리는 건 놈들이어야지. 사냥꾼이 돌아왔는데 멧돼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말이야. 그 시각 미르그룹 본사 대회의실.
박진석 본부장은 상석에 앉아 회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들은 대부분 그의 편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그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강 회장의 회의만이 통과되는 순간을 상상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발소리가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차가 미르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김 실장은 무전기를 통해 보안팀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독수리 착륙, 작전명 귀환 개시.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수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곧 모두가 무시했던 채소 소녀가 거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올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올라가며 운명의 시간인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르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서 있는 박진석 본부장에게 쏠려 있었다. 박진석은 잘 다려진 슈트 소매를 정리하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회장의 건강 악화 진단서, 주요 주주들의 위임장, 그리고 여론을 조작할 언론 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그는 단상에 놓인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목소리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뇌질환 발병 소식을 전하며 리더십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룹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 중에는 박진석의 야심을 눈치채고 못마땅해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박진석은 그 침묵을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냉정한 판단을 미룰 수 없습니다. 강 회장님은 이미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미르그룹의 제도약을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박진석은 준비된 회의만 결의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제 저 서류의 도장만 찍히면 미르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온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안건 상정을 선포하려 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양문형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집중되었다. 박진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누구야, 중요한 회의 중에 감히. 하지만 그의 호통은 문 밖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목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곳에는 지팡이 하나 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 강태준 회장이 있었다. 그의 뒤로는 한수민과 김 실장이 호위하듯 서 있었고 수많은 경호원이 그들의 뒤를 바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경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사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강 회장은 박진석이 서 있던 상석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박진석은 뒷걸음질치며 사색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히 의식불명 상태라고. 강 회장은 박진석의 손에 들린 의사봉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내 장례식 준비는 좀 이르지 않나, 박 본부장? 내가 없는 사이에 주인 행세를 아주 잘하고 있었구먼. 박진석은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부재 중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나 강 회장은 그의 변명을 차갑게 잘랐다. 그 입 다물게. 자네의 그 뱀 같은 혀놀림은 이제 지긋지긋해. 강 회장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이사들은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강 회장은 자신의 옆자리에 수민을 세웠다. 낯선 젊은 여자의 등장에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진석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소리쳤다. 회장님,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외부인을,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시골 처녀를 이사회장에 데려오시다니요. 저 여자는 회장님께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수민을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다. 하지만 수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USB를 김 실장에게 건넸고 곧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영상 자료가 띄워졌다. 수민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여러분께 미르 그룹이 추진해온 바이탈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화면에는 박진석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임상실험의 부작용 데이터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신경계를 자극해 일시적인 활력을 주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 물질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수민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학 구조식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독소는 놀랍게도 며칠 전 강 회장님을 쓰러뜨린 환상의 춤 난초의 독 성분과 99% 일치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화면과 박진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진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책상을 내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자료다. 농사나 짓던 계집애가 화학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을 부르려 했다. 하지만 이미 회의실의 통제권은 김 실장의 보안팀에게 넘어가 있었다. 수미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재배한 청명초의 추출액과 박진석의 신약 샘플이 섞인 용액이 들어있었다. 제가 가져온 이 채소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보시다시피 신약 샘플에 채소 추출물을 넣자 독성 반응을 나타내는 보라색이 투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용액의 색깔을 보여주며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박 본부장은 이 부작용을 알고도 은폐했고 이를 문제 삼으려던 회장님께 고의로 독초를 노출시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민의 폭로는 결정타였다. 이사들은 박진석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 본부장, 이게 사실이요? 우리 몰래 이런 짓을 꾸민 거요?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진석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 회장을 향해 삿대질했다. 다 회사를 위해서였어. 늙어 빠진 당신이 보수적으로 구니까 우리 그룹이 도태되는 거라고. 약간의 부작용 따위는 마케팅으로 덮을 수 있어. 내가 미르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의 궤변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강 회장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자네는 경영자가 아니라 살인마야. 강 회장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 실장이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 덕분에 체포 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들은 박진석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미르 그룹의 차기 회장이야.
변호사 불러. 박진석은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경찰들은 그를 거칠게 제압하여 끌고 나갔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그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지며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강 회장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석의 편에 섰던 이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일갈했다. 자네들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지. 오늘부로 이사회 전원을 해임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겠다. 그의 선언은 추상 같았다. 아무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강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눈길로 수민을 바라보았. 그리고 미르 그룹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짜 약으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는다. 자연의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한수민 씨를 임명한다. 강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지만 강 회장은 신뢰 가득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은 없었지만 생명에 대한 진정성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확고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익보다는 사람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힘 있는 포부에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몇몇 이사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의 몰락과 새로운 희망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 실장은 감격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고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흑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채소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한복판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강 회장과 수민, 김 실장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그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수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인걸요. 밭을 갈았으니 씨를 뿌리고 가꿔야죠. 강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다. 그래, 이제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보자고.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그런 기적 같은 농사를 말이야. 그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동안 짓눌려왔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청량한 바람과 같았다. 수미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씨앗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은 씨앗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을 다해 가꾼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적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박진석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고 로비 전광판에는 강 회장의 건재함과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미르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거품이 아닌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승이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수민에게 물었다. 본부장님, 아니 이사님, 이제 집무실을 어디로 마련해 드릴까요? 전망 좋은 최상층이 좋으시겠습니까?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저는 옥상에 작은 온실 하나만 지어주세요.
제 집무실은 그곳이면 충분합니다. 식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거든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확고한 대답에 김 실장과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미르그룹의 전설적인 채소 CEO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을 구원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챕터를 끝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햇살이 수민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이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서울의 거리에 붉은 단풍이 내려앉는 가을이 찾아왔다. 미르그룹 본사 빌딩은 여전히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위압적이던 강철과 유리의 요새는 이제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수직 정원 덕분에 도심 속에 거대한 숲처럼 보였다. 삭막했던 로비에는 값비싼 미술품 대신 매일 아침 전국의 계약 농가에서 직송된 신선한 유기농 채소들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을 싱그러운 향기로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냉혈한 자본의 상징으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생명의 탑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 시민들은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광장에 조성된 오픈 가든에서 휴식을 취했고 주말이면 아이들이 옥상 농장을 견학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미르 그룹의 최연소 이사이자 바이오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한수민이 있었다. 그녀는 기업의 이윤 추구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30층 집무실, 아니 중앙연구 온실이라 불리는 곳에서 수민은 작업복 차림으로 흙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사가 된 후에도 결제 서류보다 식물들의 상태를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흙투성이 손을 털며 일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구릿빛 생기가 돌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태블릿 PC 대신 원예용 가위를 들고 식물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입한 감각연구법은 처음에는 반발을 샀지만 이제는 미르그룹 연구소의 핵심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이사님, 이번에 출시한 그린 밸런스 라인의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김 실장이 온실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예전에 경직된 비서실장의 모습에서 벗어나 훨씬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그의 모습은 이곳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듯했다. 그는 수민에게 두툼한 보고서를 건네며 예상보다 매출이 200%나 초과 달성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수민은 보고서의 숫자를 확인하는 대신 김 실장에게 물었다. 보육원과 요양병원에 무상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차질 없이 전달되고 있나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 여부였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생산팀에서 야근을 자청해서라도 물량을 맞추겠다고 의욕이 넘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 박진석이 체포되고 난 뒤 미르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여론은 싸늘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과 수민은 전공법을 택했다. 그들은 박진석의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기존의 고가 건강식품 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수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저렴하고 효과적인 천연 해독 식품을 출시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슬로건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미르그룹은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그때 온실 한켠에 마련된 티테이블에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자네들은 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리 와서 차나 한잔하게 차다 싶겠어. 밀짚 모자를 쓴 노인이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만 유지하고 있는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제 말끔한 정장보다 헐렁한 개량 한복이 더 잘 어울리는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수민과 김 실장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고는 강 회장의 곁으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수민이 직접 재배한 허브로 우려낸 차와 갓 구운 통밀 쿠키가 놓여 있었다. 강 회장은 수민이 자리에 앉아 찻잔을 건네며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가 흙냄새 맡으며 일하는 기분이? 강원도 산골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빠서 힘들지는 않고. 수민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대답했다. 몸은 조금 고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습니다. 산속에서는 저 혼자만 알고 있던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경영이지. 혼자 배부른 게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사는 것. 자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일세. 강 회장은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새벽같이 출근해 직원들을 닥달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는 옥상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가자 욕심이라는 마음의 독소도 함께 사라진 듯했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고 행복했다. 박진석 전 본부장 소식은 들었나?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실장이 대답했다. 네, 지난주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다. 한때는 그룹의 유능한 인재였으나 잘못된 야망으로 파멸을 맞이한 그에 대한 연민과 경계심이 교차했다. 수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분도 언젠가는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억지로 성장을 촉진시킨 식물은 결국 뿌리가 썩어 죽는다는 사실을요. 조금 늦더라도 정직하게 뿌리 내린 나무만이 태풍을 견딜 수 있다는 걸 그 좁은 방 안에서라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온실의 투명한 천장 너머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초록색 잎사귀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실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수민이 처음 가져왔던 그 기적의 채소의 씨앗을 받아 키워낸 미르그룹의 새로운 상징목이었다. 수민 양, 기억나나? 자네가 처음 그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로비에 나타났을 때 말이야. 강 회장이 나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수민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회장님 얼굴만 보였는데요. 그때 회장님 얼굴색이 정말 썩은 가지 같으셨거든요. 허허, 썩은 가지라니 표현이 너무 과격하구먼. 강 회장이 껄껄 웃었다. 하지만 자네 말이 맞았어. 나는 썩어가고 있었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이 회사도. 자네가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순을 틔워준 게야. 강 회장은 수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길에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온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앳된 얼굴의 신입사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수민이 진행하는 신입사원 영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의 그들에게 수민은 익숙하게 다가가 장갑과 호미를 나눠주었다. 자, 여러분, 넥타이는 풀고 구두는 벗어두세요. 오늘 여러분이 배울 건 엑셀 함수가 아니라 생명의 무게입니다. 신입 사원들은 당황하면서도 수민의 당당한 카리스마에 이끌려 하나둘씩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과 김 실장은 그 모습을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흙을 만지며
땀 흘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미르 그룹의 밝은 미래가 보였다. 더 이상 스펙과 성과만이 전부가 아닌 땀과 진심이 인정받는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 수미는 신입 사원들에게 식물의 뿌리를 다루는 법을 설명하며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1년 전 그녀는 저 불빛들 속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봐주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불빛들의 중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재배한 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체험 활동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저녁, 수미는 홀로 온실에 남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도요.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강 회장이 퇴근하지 않고 다시 온실로 돌아왔다. 아직 안 갔나?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지. 자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부탁해놨네. 수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다. 회장님 댁 된장찌개는 너무 싱거워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을 좀 가져가야겠는데요. 이 사람 보게 이제는 회장 입맛까지 타박하나?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온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거대 기업의 회장과 이사라기보다는 다정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보였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들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건물 앞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자연을 닮은 기업, 사람을 살리는 기술. 우리는 흙에서 배워 세상으로 나간다. 그 문구 아래로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연구실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탐욕을 위한 불빛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등대와 같은 빛이었다. 차가운 도심 속에서 피어난 기적. 모두가 무시했던 채소 소녀는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목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기적을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만들어갈 푸른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